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기본 예절은커녕 개년조차 없는 아내에게 제대로 참교육을 해줬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결혼 3년 차예요. 얼마 전 돌이 지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자식 낳아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요. 그런데 저는 자식을 낳아보니 오히려 더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아직 애가 어려서 모르는 거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제 부모님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분이었고 어머님은 평생 자신의 뼈까지 갈아 넣어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사신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는 모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란 제 분신, 제 전부였습니다. 자식이 태어나자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어른이라는 거, 사회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는 존재였죠. 30년 넘게 살면서 제가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들이 생기고 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까지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제 아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바른 사람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인생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 180도 달라졌어요. 저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원한다면 뭐든 해줄 수 있는 슈퍼맨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식보다 언제나 자신이 먼저였어요. 밥상 위에 올라오는 고기나 생선은 항상 아버지 차지였습니다.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언제나 양이 부족하였는데 맛있는 반찬은 아버지께서 독차지하시니 자식들이라도 그 모습이 얄미웠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월급날이라 어머니께서 통닭을 시켜주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귀한 날이었죠. 언제나 다리는 둘 다 아버지가 드셨지만 그날따라 저도 닭다리가 먹고 싶어서 손을 닭다리에 가져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 손을 툭 하고 때렸습니다. 닭다리는 당연히 가장이 내 거지. 어디 감히 네가 손을 대? 아들이 먹을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치사하게 그래요. 자, 우리 아들 엄마 거 먹어.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 공경할 줄을 모르는 거야. 가장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먹는 거니까 당연히 제일 맛있는 다리는 가장이 내 거지. 제가 자란 시기가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입니다. 절대 닭다리 하나 가지고 싸울 만큼 힘든 시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는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식탐을 부렸어요. 그때 기억 때문에 그런지 저는 아직도 닭다리는 입에도 안 댑니다. 닭다리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떠올라서 속이 미실거릴 정도거든요. 어릴 때는 밥 먹는 시간까지 화를 내시는 아버지가 무서웠지만 차차 나이가 들수록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고기든 생선이든 자식한테 양보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꼭 본인이 다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너무 싫었어요. 반면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 힘드시면서도 저에게 뭐든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드시던 닭다리에 손을 댔다가 혼난 제가 안쓰러웠는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안 계신 날이면 한 번씩 시장에서 생닭을 사와서 집에서 튀겨주시곤 했어요. 그러고는 다리는 꼭 제 입에 넣어주시고는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어머니가 애틋하고 좋았지만 점차 사춘기에 들어서자 그런 어머니도 싫었어요. 항상 돈 없고 구질구질한 엄마가 싫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 사고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방학이라 저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었고 집에는 아버지와 동생만 있었어요. 어머니는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서 담배를 피우셨는데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화장실 휴지통에 대충 넣었다가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에 다녀오시다가 집에 불이 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엄마가 바로 119에 연락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장실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던 동생이 얼굴과 다리에 큰 화상 흉터가 생겼어요. 거기다가 당시에 살던 집이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월세였는데 저희가 살던 집을 포함 옆집과 윗집에도 피해를 줬으니 저희는 보상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불나서 갈 데도 없는 와중에 보상까지 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우리나 옆집이나 다 월세인데 수리는 주인 아줌마가 알아서 해야지. 얼씨구, 이 아저씨가 말이면 다 한 줄 아나?
아무리 세입자라도 본인이 불운했으면 아저씨가 보상하는 게 맞죠. 자꾸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뭐야? 손해배상 청구?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이까지 집 좀 있다고 지금 내 앞에서 유세 떠는 거야? 여보, 그만해요. 우리가 잘못한 거 맞잖아. 준우 엄마, 우리가 미안해. 우리도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애들하고 지낼 곳 구하는 대로 연락할게. 잘못한 아버지는 고개를 바짝 쳐들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머니는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 집주인에게 허리를 바짝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우라통이 터져서 금방이라도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이 옆에 내가 연락하긴 뭘 연락해? 나는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 뻔뻔한 아버지는 윗집에 사는 주인 아주머니와 실랑이를 벌였어요. 끝까지 보상을 못하겠다고 버텼지만 아버지 과실이 워낙 확실하다 보니 보상을 피해갈 수 없었죠. 우리 가족은 결국 외할머니 댁에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있던 월세 보증금을 보상비로 주는 거로 주인 아줌마랑 합의를 했거든요. 그전에도 제 인생이 평범하진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외할머니 댁으로 내려가면서 시골로 전학 가게 됐고 여동생은 얼굴과 다리에 큰 화상 흉터가 생겨서 얘가 집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동생을 위해 수술을 해주겠다고 매일같이 일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전보다 더 이상해졌어요. 본인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존심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 더 삐뚤어졌죠. 아무래도 처가에 얹혀 살고 있다는 게 본인 딴에는 눈치가 보이긴 하는지 매일 아침이면 일하러 나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술에 취한 척 어머니에게 매일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그럴 때마다 외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나가라고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음 날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행동했거든요. 저는 어머니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인간이랑 헤어지면 그만인데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다 참고 사셨으니까요. 외할머니까지도 어머니에게 아버지와 헤어지라고 하는데 말이죠. 결국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네 식구는 외가에 살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외삼촌이 본인이 외할아버지 집을 물려받기로 했으니 저희더러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내가 옆에서 챙길게, 오빠. 보증금 구할 때까지 당분간만 지내게 해줘.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조금 더 살게 해달라고 외삼촌에게 매달렸어요. 너희가 이 집에서 산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보증금도 못 모았다는 게 말이 돼? 나도 이렇게까지 야박하게 굴고 싶진 않지만 오빠도 요즘 사업 어려워. 어머니는 내가 모시고 살 테니까 빨리 집부터 알아봐. 저는 별의별 꼴을 다 봤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의 바닥과 능력이라고는 없는 남편 때문에 여기저기서 무시당하고 사는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까지 다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굉장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외가에서 나와 다시 서울로 올라온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서울 임원에서 학교를 다녔고 아버지는 공사 현장을, 어머니는 식당과 공장을 전전하며 돈을 번다는 명분으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일했어요. 다행히 이모와 이모부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갑자기 떠안게 된 조카들이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저와 동생에게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 없이 동생을 챙기며 산다는 게 저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학비를 벌어야 하다 보니 매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동생도 챙겨야 했고요. 성형수술을 한 번 했는데도 아직 얼굴에 흉터가 있다 보니 동생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 학교에서도 친구 없이 혼자 지내는 것 같았죠. 대학생이 된 저는 친구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싶었지만 집에 항상 혼자 있는 동생이 걱정돼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대로 집에 가기 바빴습니다. 이모가 아무리 잘 챙겨준다고 해도 동생은 아직 이모에게조차 마음을 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 집안 사정이 좀 나아진 시기가 있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잘한 일은 있더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아버지께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자식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는 술만 먹었다 하면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손찌검을 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아니라고 하셨지만 뻔히 눈에 보이는 상황을 제가 모를 리 없었죠. 아버지의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면서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세 식구가 드디어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전세였지만 그래도 셋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대하자마자 저는 취직했습니다. 저도 일하고 어머니도 일해서 그런지 살림이 점차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장암에 걸렸어요.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수술 중 항문을 살리지 못해서 장루를 달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제가 어머니와 동생 모두를 책임져야 했죠. 어머니는 어떻게든 일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평생 장루를 달고 살아야 하는 장애가 생긴 어머니를 써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동생은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을 테니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했죠. 그때까지도 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저와 결혼하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 친구였는데 동료 SNS를 보고는 제가 본인 이상형이라고 소개해달라고 했다더군요. 살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라 저도 신기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 1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연애할 때 아내는 밝고 솔직했어요. 사실 저희 집안 사정을 다 알고 나서 당연히 저에게 실망할 줄 알았는데 아내는 뭐든 괜찮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내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다 보니 제 상황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 몸이 편찮으신 정도로 생각한 거죠. 막상 결혼하고 보니 현실은 달랐던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드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께서 암 치료를 하는 동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집을 월세로 옮겼거든요. 거기다가 동생은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어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고등학교 때 배운 디자인 기술로 집에서 간단한 아르바이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로는 어머니와 생활하기 버거웠죠. 그래서 내내 월세는 제가 부담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걸 가지고 저에게 언성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어머니 월세 내드릴 거야? 우리도 애 갖고 집도 사야 하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아가씨는 일 안 한대? 어머니가 일 못하면 아가씨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언제까지 히키코모리처럼 집안에만 있을 거래? 아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매달 시댁 월세를 내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점에 대해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고 그만큼 제가 아내에게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각자 월급을 받으면 일부를 생활비 통장에 넣고 저축을 해요.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용돈으로 씁니다. 제가 어머니 댁 월세를 내드리고 있으니 그만큼 제가 생활비를 더 내기로 결혼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결혼 이후 아내는 툭하면 제가 시어머니 댁 월세를 내는 거에 대해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자꾸만 월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해야겠다. 자기가 매달 나한테 사달라고 하는 옷이나 물건이 어머니 월세보다 더 나가. 내가 얼마나 힘들면 나가서 아르바이트까지 하겠어. 제가 부모님이 항상 돈 가지고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에 저는 절대 돈 가지고 아내와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아내와 상의해서 결정하고 아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뭐든 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월급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토요일마다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 나가 일을 도와주고 아르바이트비를 받았어요. 그래야 생활이 됐거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걸 제일 잘하면서 아내가 한 번씩 어머니에게 쓰는 돈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도 기분이 나빴어요. 아내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일반 직장인보다 월급이 적지 않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까지 혼자 그 월급을 다 쓰고 살았어요. 장인 장모님이 여유가 있다 보니 아내가 취직하고 나서 전세도 얻어주시고 차까지 사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저축이나 돈을 아낀다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버는 돈을 본인 쇼핑하는 데 다 썼죠. 그러다 보니 아내는 저보다 훨씬 씀씀이가 커요. 생활비를 내고 어느 정도를 용돈으로 쓰는지 제가 다 아는데 그 돈을 사치 부리는 데 다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의 그런 점이 저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제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다 보니 항상 참고 넘어갔어요. 빚을 지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쓰는데 제가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아내처럼 여유로운 집안에서 평범하게 자랐다면 나도 그랬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니께서 기초수급자 자격이 돼서 나라에서 달마다 지원금이 나와요. 어머니와 워낙 돈을 안 쓰시다 보니 그 돈으로도 생활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너스라도 받는 달은 조금 더 돈을 보내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안 받으려고 하세요. 장가 갔으면 네 가정 꾸리면서 살아야지. 자꾸 시댁에 돈 주면 새아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아들, 이제 엄마랑 동생 걱정 말고 새아가랑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는 항상 당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요. 동생에게 들으니 얼마 전부터 점심때만 동네 식당에 나가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에게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뻔하죠. 제가 걱정할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럴수록 저는 더 어머니가 걱정됐어요. 자식 마음이야 다 그렇겠지만 평생을 본인 인생이라고는 없이 고생만 하시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어요. 어머니는 평생 비행기도 못 타보셨어요. 저도 여행을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하며 출장도 가보고 아내와 여행도 한두 번 다녀왔습니다. 저도 힘들다고 해도 그래도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아봤는데 어머니는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도 가까운 곳을 여행도 못 가셨다는 게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가 때 회사에서 제주도 항공권이랑 호텔 숙박권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제주도 항공권을 보는 순간 어머니가 떠올라서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라고요. 휴가라고 당신 회사에서 준 항공권을 왜 어머니를 드려?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는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제주도 가봤잖아. 우리 어머니는 제주도는커녕 비행기도 한번 못 타보셨어. 자기, 이 호텔 숙박권이 얼마짜린 줄 알아? 이 호텔 요즘 엄청 핫한데란 말이야. 나도 이 호텔 못 가봐서 가고 싶어. 아내는 어린애처럼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제주도는 가봤어도 이 호텔은 가본 적 없다고요. 알았어. 그럼 내가 우리 둘 항공권이랑 호텔 예약할 테니까 이번 휴가는 어머니랑 동생 데리고 갔다 오자. 저도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내가 가고 싶다고 하니 그럼 이번 휴가는 어머니랑 동생이랑 같이 다녀오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 말에 아내 얼굴이 확 굳어버리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여름 휴가를 시어머니 모시고 가는 며느리가 어딨어. 거기다가 집에만 있는 아가씨가 제주도까지 간다고 하겠어? 아내는 딱 잘라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제주도에 갈 거면 우리 둘이 가자고 했어요. 저는 아내의 태도에 기분이 상해 표정 관리가 안 됐습니다. 당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는 명절 때마다 장인 장모님 모시고 여행 갔잖아. 당신은 한 번이라도 우리 어머니 모시고 어디 식당이라도 간 적 있어? 내내 담아왔던 서운함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능력 없는 사위라는 이유로 알아서 장인 장모님 눈치를 보고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장인어른이 술 한잔 하자고 하시면 무조건 나갔고 장모님께서 장 보러 같이 가자고 하시면 언제나 운전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시집와서 저희 어머니랑 시장 한번 같이 간 적이 없어요. 장로 달고 다니시는 분이랑 외출을 같이 어떻게 해? 혹여나 흘리기라도 하면 나더러 어떡하라고. 아내도 짜증이 났는지 내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는 저도 심한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서요. 제주도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은 장인 장모님께 드렸어요. 제가 어머니께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안 가겠다고 우기셨어요. 엄마가 제주도를 어떻게 가? 비행기 탔다가 장르라도 터지면 어떡하라고.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끼리 오붓하게 다녀와. 거봐, 어머님 안 가신다고 했잖아. 그냥 우리끼리 가자니까. 괜히 어머님 마음만 더 쓰게 해드렸다. 어머니의 말에 신이 나서 말하는 아내가 왜 그렇게 얄미운지 저는 제주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아내와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항공권이든 숙박권이든 다 버려버리고 싶은데 그건 아까우니 그냥 장인 장모님 다녀오시라고 드렸어요.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내의 당당하고 솔직한 면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아내는 당당하고 솔직하기만 한 게 아니라 남편인 저를 배려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겠다고 우리 집에 처음 인사 갔을 때도 아내가 좀 철없이 굴었습니다. 아내에게 제가 미리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집이 그 정도로 좁은 줄은 몰랐던 거죠. 아내는 제 방을 보더니 이렇게 작은 방에서 어떻게 살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장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아내는 장르가 뭔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게 전부였던 거죠. 장르를 하고 있으면 아무리 자주 가라도 샤워를 해도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도 몰랐는데 아내는 처음 맡아보는 냄새다 보니 그게 역했나 봐요. 우리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는 미간을 구기고는 코를 세게 막았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1층이라 하수구 냄새가 나는 건가?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이겠지만 어머니는 순간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이고, 금방 갈았는데 아무래도 처음 보는 사람은 냄새가 역할 수도 있겠다. 잠깐만 장로 주머니라도 차고 올게. 어머니는 아내의 반응에 당황해서 도망가듯 방으로 들어갔어요. 장로를 감싸는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그거라도 하면 냄새가 덜 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죠. 어머니의 반응에 저도 모르게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30이 넘은 나이에 그 정도 배려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내가 미리 말했잖아. 우리 어머니 장로하고 계신다고. 그걸 알면서 꼭 티를 내야겠어? 저도 모르게 말이 좀 예민하게 나갔습니다. 아내도 자신도 모르게 나온 반응이었을 텐데 당시에 저는 아내가 배려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알긴 알았는데 이런 냄새가 나는 줄은 몰랐지. 사람 무한하게 왜 그래? 자기는 뭐 처음부터 아무렇지 않았어? 아이고 됐어. 이제 식구들 사이인데 그런 거 가지고 뭘 뭐라고 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으니까 다 먹고 가요. 어머니는 장가라고는 안 간다고 노래를 부르던 제가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으니 마냥 좋으신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결혼을 고민하기는 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이 고민이 된다기보다 결혼 자체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이 상황이 평범치 않다 보니 아내와 같이 평범한 사람과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럴 때마다 제가 현명하게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됐거든요. 그러던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야 결혼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이며 코며 자그마한 발가락까지 신기하게도 저를 쏙 빼다 닮았더라고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밤새도록 보고 있어도 질릴 것 같지 않았어요. 아내가 태어나기 전 사실 저는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가장이 된다는 게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가장 큰 고민은 아내였습니다.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게 결혼하고 1년이 막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때 사실 저는 아내와 헤어져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던 때였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아내와 살다 보니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배우자와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던 시점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뭐야? 당신 설마 내가 임신한 게 하나도 안 기쁜 거야? 표정이 왜 그래? 눈치 빠른 아내가 제 표정을 보고는 곧바로 기쁘지 않느냐고 따졌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너무 놀라서 그런 거라고 대충 둘러댔지만 아내의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너무도 미안한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임신 사실이 달갑지만은 않았거든요. 마치 제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요. 당신 성격에 뭐 자리에서 벌떡벌떡 뛰며 좋아할 거라고까지 생각한 건 아니지만 지금 반응은 너무 실망이다. 어쩜 그렇게 무표정할 수가 있어? 아니야, 너무 좋지. 엄마랑 장인 장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겠다. 연락 드렸어? 아직. 자기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연락드리려고 했지. 근데 자기 나 임신 선물 뭐 해줄 거야? 나래는 샤넬백 받았다고 하고 수진이는 하와이 갔다 왔다고 하던데. 아내는 눈을 반짝이며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를 향해 그런 눈빛을 보낼 때마다 부담스러웠어요.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 때 가방 사고 싶다고 해서 백화점에서 사줬잖아. 그리고 아직 임신 초기인데 위험하게 여행을 어떻게 가. 당분간은 조심해야지. 결혼기념일은 결혼기념일이고 임신은 임신이지. 그리고 그날 내가 샤넬 사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너무 비싸다고 고작 100만 원짜리 사줬잖아. 아내는 어떻게든 샤넬백이라도 얻어내겠다는 듯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은 어차피 시간도 안 되니 가방이라도 사달라고 했어요. 저럴 때 보면 우리가 결혼한 게 맞나 싶어요. 결혼은 연애랑 다르잖아요. 연애할 때야 서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으니 당연히 상대방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지만 부부는 가족인데 상황이 다르잖아요. 서로 경제적인 상황을 다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집 상황을 뻔히 다 알면서 샤넬이니 하와이니 하는 소리를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 친구들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 나 너무 힘들어. 당신도 우리 상황 뻔히 다 알잖아. 우리 둘이 열심히 벌어도 내년에 전세금 올려주기도 빠듯한 거. 그 와중에 결혼기념일이라고 내가 무리한 거 다 알면서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어? 아내가 오랫동안 강남에서 학원 강사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눈이 좀 높습니다. 더군다나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은 다들 능력 있는 남자나 잘 사는 집안 남자를 만나 결혼했대요. 반면 저는 집안도 그저 그렇고 직업도 일반 회사원이라 내세울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 거 뻔히 다 알고 저랑 결혼했으면서 툭하면 자기 친구들을 들먹이며 똑같이 해달라고 하니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에도 하도 닥달해서 카드 할부로 가방을 사준 건데 그거로도 만족을 못하고 임신을 빌미로 또 명품 가방 이야기를 하니 저도 모르게 욱하더군요. 또 시작이다.
그까짓 가방 얼마나 한다고 쪼잔하게 그래. 내가 뭐 나만 좋자고 이러는 거야? 나중에 우리 아기 태어나면 너 임신했을 때 아빠가 사준 가방이다 하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내가 괜히 이래? 여러분은 아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다시 생각해도 아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이가 생긴 거야 당연히 축하할 일이죠. 하지만 임신한 걸 기념하겠다고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야 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방 이야기는 그만해. 앞으로 아이 태어나면 돈 들어갈 일도 더 많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렇게 하지. 앞으로는 당신도 돈 허투루 쓰지 말고 아껴 써. 그날은 저도 지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일로 억지를 부리는데 저도 이미 지쳐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주말 내내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저는 걱정돼서 실종신고라도 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장인어른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서방, 수영이 우리 집에 와 있네. 임신해서 예민한 애한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애가 이틀 동안 울고불고 저러고만 있나? 아내는 말도 안 하고 처가에 있었어요. 언제나 저에게 너그러우셨던 장인어른께서 아내의 이야기만 듣고 화가 나는 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장인어른에게 며칠 전 아내와 있었던 일에 대해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저도 아내와 잘 지내고 싶지만 한 번씩 아내가 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철없이 구는 게 힘들 때가 있다고요. 아휴, 이게 다 내 잘못이지 뭐.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내가 너무 오냐오냐 귀하게 키웠더니 애가 자기밖에 몰라. 내가 미안하네, 이서방. 그래도 임신한 애를 언제까지 저렇게 있게 둘 순 없으니까 자네가 좀 와서 데려가게. 내가 정신 차리게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장인어른은 그래도 저를 많이 이해해 주셨어요. 아내를 워낙 귀하게 키우셨으면서도 아내가 도가 지나치게 굴면 항상 엄하게 혼내셨습니다. 저와 아내가 한 번씩 싸우고 아내가 친정에 가서 하소연을 하면 장인어른은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철없는 아내랑 사느라 고생 많다고요. 그날도 아내의 행동만 보면 처가에 데리러 가고 싶지 않았지만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가 아내를 데리러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바로 처가로 갔습니다. 자네는 애가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임신한 애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면 어떡해. 그깟 가방이 뭐라고 그냥 좀 사준다고 하면 되지. 이서방이 가방 사주기 싫어서 그랬겠어? 이서방 말이 맞아. 앞으로 애 태어날 텐데 지금까지 쓰던 대로 펑펑 쓰면 안 되지. 장모님, 장인어른 신경 쓰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아기도 태어날 텐데 저도 좀 더 어른스럽게 행동하겠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가 어떻든 어른들까지 신경 쓰게 해드렸으니 저는 죄송해서 장인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아내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다고요. 저라고 왜 아내에게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앞으로 아내와 더 맞춰나가야 할 게 많을 텐데 이 정도 일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이제 아이 아빠가 될 테니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자 싶었죠. 하지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아들이 태어나자 아내와 싸울 일이 더 많아졌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출산이 임박해와서 육아휴직을 하고 1년 동안 육아를 했어요.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아내와 저는 셀 수도 없이 많이 싸웠습니다. 아내는 제가 없는 동안 하루 종일 혼자 아이를 보다 보니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혹여나 아내와 아이가 깨기라도 할까봐 화장실 불도 못 켜고 최대한 조용히 씻고 출근 준비는 거실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도 항상 저녁거리와 다음날 아내가 먹을 음식을 사서 퇴근했어요. 아내가 아기 보면서 도저히 밥까지는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오늘도 애 재우다 팔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 도대체 애는 왜 가만히 누워서 자질 않나 몰라. 지겨워. 하루 종일 고생했어. 지금부터 내가 볼 테니까 당신 밥부터 먹어. 아내는 제 얼굴만 보면 기다렸다는 듯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퇴근하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아내 옆에 앉아 애를 보며 그 하소연을 다 들어줘야 했어요. 이 정도는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워낙 밝고 친구도 많은 사람이 외출도 못하고 매일 아이하고만 있으니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아내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결국은 힘들었는지 장인어른에게 이야기해서 집에 보모를 불렀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 장인어른께서 불러주신 거죠. 저도 속으로는 보모까지 부를 일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아내에게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육아 우울증이 올 지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괜한 소리를 했다가 또 무슨 욕을 얻어먹으려고 그런 간 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보모분이 오자마자 육아에서는 아예 손을 뗐다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는데 자꾸만 보모분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회사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애가 열이 있어서 병원에 간다거나 아기 이유식이 떨어졌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저에게 전화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집에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아내는 집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보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본인은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 쇼핑을 하다가 오는 거예요. 보모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말이죠. 저는 참다 한 번은 화가 나서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보모가 있어도 기본적인 건 챙겨야지. 애 감기 걸려서 기침하는데 저녁에 약도 안 먹이면 어떡해. 이모님이 아침에 와서 밤에 왜 약 안 먹었냐고 나한테 잔소리 하시더라.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들 이유식이나 기저귀 등 생필품은 우리가 다 알아서 사둬야 하는데 아내가 준비를 안 해둬서 부모님에게 연락이 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이모님 말이 너무 많아. 남이사 애 약을 먹이든 말든 자기가 왜 간섭이야? 까먹을 수도 있지.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애가 일주일이 넘도록 기침이 안 떨어지니까 이모님이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지. 낮에 이모님 있을 때 쉬고 왔으면 저녁에는 당신이 애 책임져야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내와 싸우고 싶지 않아도 아내 하는 짓만 보면 화가 났습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놀면서 돈 쓰는 거 말고는 잘하는 게 뭐가 있는 건가 싶었죠. 시간이 갈수록 아이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데 아내에 대한 애정은 자꾸만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대망의 아들 돌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아들의 생일이니 저는 누구보다 화려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날만큼은 아내에게 돈 가지고 잔소리하지 않고 아내가 하고 싶다는 대로 다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때는 제가 너무 긴장하고 떨려서 어떻게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했는데 아들 돌잔치는 다르더군요. 제 아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와줬다는 게 감사해서 마냥 행복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예쁘게 차려입고 돌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웬만해서 외출하지 않는 동생이 제 아들을 위해 와줬다는 게 고마웠어요. 저와 아내가 돌잔치 준비를 정신없다 보니 어머니와 동생이 아들을 대기실에서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장인 장모님이 오셨는지 대기실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대기실 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우리 진우 외할아버지 보니까 좋아요? 하하하. 진우 이 녀석이 닮은 꼴은 알아보나 봅니다. 코며 얼굴형이며 어쩜 나를 빼다보갔나 모르겠어. 그러게요. 코랑 얼굴형은 외할아버지고 피부 하얀 거랑 쌍꺼풀은 친할아버지 판박이네요. 죽은 남편이 쌍꺼풀이 진했거든요. 에이, 사돈은 친할아버지 닮으면 안 되죠. 젊어서 그렇게 술을 드셨다면서요? 우리 진우 나중에 술 먹으면 안 돼? 그런 건 꼭 외할아버지 닮아야 한다? 당신은 안 사돈 앞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새끼인데 당연히 다 닮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사돈 말씀이 맞습니다. 그 인간 닮아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죠 뭐. 그래 진우야, 절대 친할아버지 닮으면 안 돼. 외할아버지 많이 닮아라. 순간 대기실 안에 정적이 돌았습니다. 대기실 밖에서 듣고 있던 저는 속상해서 괜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괜히 또 주눅이 들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게 눈에 훤했거든요. 밖에 손님 많이 오셨어요. 곧 돌잔치 시작하니까 주인공은 제가 데리고 갈게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기실로 들어가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장인어른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우리 사위 진우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선물 줘야지. 이거 밖에나. 우리 진우 잘 키웠다고 주는 선물이네. 장인어른께서 두둑한 봉투를 꺼내셨어요. 언뜻 봐도 꽤 큰 액수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진우 낳고 키우느라 나도 고생했는데 왜 진우 아빠만 줘요? 나도 좀 줘요. 아이고, 철딱선이 없는 너까지 돌보느라 우리 사위가 고생 많았지. 당연히 우리 사위한테 줘야지. 아이고, 우리 아들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고 자라서 평생 마음에 한이었는데 사돈께서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드려요. 장인어른의 말씀에 저보다 어머니께서 더 좋아하셨어요. 제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가 더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어머니는 여전하다 싶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든 무슨 소리를 듣든 자식 생각만 하셨어요.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항상 좋지만은 않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제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바로 후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 아내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손주 돌잔치라고 준비하신 선물이 있었는데 언제 줘야 할지 몰라서 계속 타이밍을 보고 계셨나 봐요. 그러다가 돌잔치가 마무리될 때쯤 아내가 친구들을 배웅하고 들어오는데 어머니께서 아내의 손을 잡으신 겁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지? 내가 마음은 해주고 싶은 게 많아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항상 마음만 있다. 이거 별거 아닌데 우리 진우 손에 끼워줘. 돌잔치 전부터 어머니께서 고민하셨어요. 할머니가 첫 손주 돌인데 좋은 거 해줘야 며느리에게 면이 서는데 형편이 넉넉지 않다고요. 하도 그러시길래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도 아니고 식구들끼리 무슨 그런 걸 신경 쓰냐고요. 저는 진심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어머니 마음은 또 그게 아닌가 봐요. 어머니는 힘든 와중에 손주를 위해 돌반지를 사오셨는지 작은 상자를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내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반지가 왜 이렇게 작아요? 아내는 상자를 열자마자 안에 있는 반지를 보고 왜 이렇게 작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이게 반돈이라 그래.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더라고. 어머니는 민망한 와중에도 웃으시면서 아내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머니의 손을 툭 치더니 반지 상자를 탁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아까 친정아버지가 진우 아빠한테 건넨 봉투 못 보셨어요? 사위 고생한다고 저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어머니는 말로만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이게 뭐예요? 매달 일도 안 하고 기초수급비 꼬박꼬박 받으시면서 그것만 모아도 최소 한도는 달겠어요. 저는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도 저 정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인 줄은 몰랐으니까요. 진우 엄마,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소리 맞아? 저는 아내의 행동에 화가 나서 아내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노려봤어요. 그래, 어머니한테 하는 소리 맞아. 당신도 이것 좀 봐. 남도 아니고 어떻게 할머니가 손주 돌잔치에 금 반돈을 할 수가 있어? 이럴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정말 구질구질해. 그만 안 해? 내가 지금까지 당신 하는 짓 예뻐서 참고 있는 줄 알아? 우리 진우 봐서 참고 있었어. 이제 하다하다 우리 어머니한테까지 막말을 해?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어떤 짓을 해도 다 참고 살았던 건 오로지 우리 아들 진우 엄마이기 때문이에요. 진우가 없었다면 진작 아내와는 이혼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다하다 이제 어머니까지 무시하고 드니 참아줄 수가 없더군요. 아이고, 이 늙은이가 또 괜히 주책 부렸나 보다. 나는 그냥 뭐라도 우리 손주 생일 축하해주고 싶어서. 더 화가 나는 건 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어머니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아내에게 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어머니 그만해요. 어머니가 뭘 잘못한 게 있다 그래요. 잘못은 저 개념 없는 게 했지. 나 더는 못 참아. 너처럼 무식하고 정신 나간 여자하고는 하루도 못 사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제품에 곤히 안겨 자고 있는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여자와는 하루도 살지 않겠다고요. 얼씨구 웃기고 있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꼴에 자존심은 있나 보지? 아내는 제 말에 콧방귀를 뀌며 믿지 않았어요. 그 순간 알겠더군요. 그동안 아내가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그래, 나 너랑 이혼할 거야. 기대해. 앞으로 네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저는 제 할 말을 다 퍼붓고는 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이도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곧장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댁으로 가는 1시간 동안 아내와 장인 장모님께 50통도 넘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똑똑히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저는 아버지와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이와 아내를 사랑하는 게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제가 안정감을 느끼는 게 진짜 좋은 가정이었죠. 이미 저와 아내 사이의 신뢰는 무너졌어요. 저는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는 저를 가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저는 만만의 준비를 마치고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까지 없이 산다고 무시하던 아내에게 보란듯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이혼 소장을 보내자마자 장인어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나 아내의 대변인이었죠. 이서방 정말 왜 이러나? 아무리 화가 나도 부부끼리는 말로 해결해야지. 무작정 이혼 소장부터 보내면 어떡해?
장인어른은 애도 어린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당장 진우부터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애를 엄마랑 떼어놓기까지 하면 어떡하냐고요. 제가 떼어놓기는 뭘 떼어놨다 그러세요. 그 사람 원래도 보모한테 애 맡기고 매일 돌아다녔던 여자예요. 이보게 이서방,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애가 아무리 철이 없어도 지난 1년 동안 자기 새끼 키운다고 잠도 못 자고 고생했는데 보모한테 애 좀 맡기고 다녔다고 이혼하자는 건 말이 안 되지. 장인어른은 뭘 잘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아내가 나가서 돈 쓰고 놀러 다니는 것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하는 줄 아셨나 보더라고요. 아버님이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혼 소장 확인 안 해보셨어요? 저와 진우 엄마 이혼 사유, 진우 엄마 외도 때문이에요. 소장 제대로 확인하세요.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는 장인어른과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랬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저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사실 아들 돌잔치 날까지 추측만 하고 있었습니다. 보모가 오고 나서 몇 달 동안 아내가 매일같이 드나들던 요가 학원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아내가 요가를 하러 다니나 보다 했는데 돌잔치 날 요가 학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글쎄 남자더라고요. 네, 뭐 남자일 수야 있죠. 그런데 아내와 그 남자 원장 사이에 주고받는 눈빛이 아무래도 수상했습니다. 여자만 예민한 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잔치 날 아내가 어머니에게 막말을 퍼붓고 제가 어머니 댁으로 오고 나서 곧장 아내의 뒤를 캤어요. 그런데 며칠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알겠더군요. 아내는 저와 아들까지 집을 나갔으니 아주 홀가분하게 데이트를 하고 다녔어요. 영화관, 식당, 모텔 하루 종일 붙어 다니더군요. 아내는 본인의 외도를 제가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저는 곧바로 증거를 모아서 변호사부터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장을 보냈어요. 몇 시간 뒤 아내에게도 수차례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법원에서 만났어요. 저와 아내는 그 이후로도 반년 넘게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뻔뻔하게 양육권은 바로 저에게 넘기겠다고 하더니만 끝까지 재산 분할은 못 해주겠다고 버티더군요. 전세 보증금도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고 그 차도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건데 내가 왜 그걸 당신이랑 나눠야 돼? 자식 두고 뻔뻔하게 바람 피우고 다닌 게 어디서 돈을 주네 마네 소리를 질러. 그까지 전세 보증금이랑 차 나랑 우리 아들이 피해본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아내는 끝까지 엉망이었습니다. 자식은 바로 포기하면서 돈 가지고 끝까지 버티더군요. 저와 아내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도 만날 때마다 싸웠어요. 나중에는 저런 지독한 여자랑 도대체 어떻게 3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저와 아내의 이혼 소송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법원에서는 아내와 제가 모든 재산을 반반씩 나누고 아내가 양육비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아내가 인정하지 않아서 다시 기일을 연장했어요. 변호사 말이 아내가 아무리 계속 재심을 청구해도 결과는 같을 거라고 하더군요. 전세 보증금 8억에 차가 외제차라 1억이 넘어요. 저는 이혼과 동시에 적어도 4, 5억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혼하는 마당에 4, 5억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해요. 그 돈이면 적어도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제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집 정도는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싱글파파로 살아갈 저에게 씩씩하게 아들 잘 키우라고 응원하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매번 사연 잘 듣고 있는 여성 애독자예요. 저는 중학생 때 부모님의 사고를 겪었습니다. 모처럼 평일에 함께 시간을 내서 두 분이 놀러 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셨죠. 아빠께서는 의식불명으로 병원에서 2주를 버티시다가 돌아가셨고 목숨을 건지신 엄마께서는 하반신에 영구적인 후유증을 안게 되셨습니다. 의지할 친척 따위는 없었어요. 오히려 아빠의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조의금을 가로채 가려고 하이에나처럼 기웃거리더군요. 병원비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엄마께서 그 경황 없는 와중에도 친척들을 향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며 울분을 터뜨리셨죠. 저는 형제라고는 언니뿐이었어요. 언니는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대학을 중퇴하려 하였으나 저와 엄마가 말렸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진학하지 않았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돈을 벌어 가게에 보탬을 했습니다. 언니는 체질적으로 몸이 약해서 타고나기를 건강한 제가 열심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금수만도 못한 친척들, 휠체어를 타게 된 엄마를 바라보는 그 묘한 눈길들.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저희뿐이었어요.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고 매일 눈물로 다짐했었죠. 저에게 늘 미안해했고 고마워했던 언니는 정말 착한 형부를 만났습니다. 머나먼 시골에 본가를 둔 형부는 순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에게는 친오빠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이제 내 식구가 된 셈이었어요. 앞만 바라보며 저는 죽도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쉬는 건 노는 건 뭐든지 낭비 같았어요.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취업부터 했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산 제 앞에 인연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친구로 지냈어요. 엉뚱한 구석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늘 해맑은 웃음을 지을 줄 아는 그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받았을 때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청혼을 받게 되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왜냐하면 사귀는 동안 차이를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상 이제 그를 제 남편이라고 칭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집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의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시댁은 훨씬 더 풍족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우선 탄탄한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계셨는데 워낙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오신 분이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로만 오래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는 이미 시집을 간 뒤였는데 엄청난 부잣집 자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상대가 되겠나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건만 놀랍게도 시아버지께서는 저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딸을 너무 조건만 보고 결혼시켰던 것 같아서 내가 속마음을 고백해보자면 나는 그걸 두고 후회한 적이 있었어. 결혼한 후로 어딘가 웃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가끔은 기가 죽어 보이기도 하고 출가 외인이 되어 자기 시댁에 묶여 사는 딸을 보며 심란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자기가 사랑해 죽겠다는 상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나는 왜 이리 지금 이렇게 반가운 심정이 드는지. 알고 보니 시누이의 결혼에 그런 비화가 담겨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나자 저는 욕심이 생겼죠. 무조건 남편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녹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강력히 반대를 하셨어요. 제 수준, 저희 집안의 수준, 모든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이 결혼은 아예 성립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셨죠.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상황이었고 저희 친정은 제가 원하는 결혼이라고 하자 무조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견례 날짜가 금방 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장이었습니다. 시댁 측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 이렇게 넷이었고요. 저희 측은 엄마, 언니, 형부, 그리고 저 이렇게 4사람이었습니다. 초장부터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잘난 사위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죠. 우리 사위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주말에도 너무 바쁜 몸이라서 부득이하게 자리하지 못했네요. 양해 좀 부탁드려요. 다들 우리 사위를 만나서 말 한마디 섞어보고 친분이라도 쌓기를 학수고대했을 텐데 조금 실망하셨죠? 원래 이런 일은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북치고 장구치는 걸 혼자 다 하시던지 마치 저희 친정이 당신이 둔 그 잘난 사위를 영접이라도 하고 싶어서 안달이었을 것으로 착각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혹은 그냥 과도한 자랑질이셨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어이가 없어서 차마 그 말씀을 자르지는 못하고 대충 웃으면서 맞장구나 쳤습니다. 그때 시누이는 뭔가 대단히 할 말이 있다는 표정으로 입술은 몇 번 달싹였는데 말을 꺼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 눈치로 알아차렸죠. 신우의 남편은 애초에 여기 온다는 가정조차 성립한 적이 없다는 걸요. 어차피 머리수를 똑같이 양쪽 넷씩 맞춘 것이었는데 웬 신우의 남편이라뇨? 이 생각을 하니까 더 어이가 없어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네요. 드디어 화제거리가 넘어가서 안도했을 때였어요. 저희 언니가 그 당시 임신 중이었거든요. 7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어서 당연히 배도 나온 상태였기에 앉은 자세에서도 눈에 띄었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언니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을 상당히 오래 즐기셨네요. 이제 첫째를 임신하다뇨. 야, 보기 드문 경우이시네. 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앞만 봐도 늦게 가지기를 잘하셨네요. 원래 돈 없으면 늦게 낳거나 안 낳거나 둘 중 하나인 게 답이거든요. 생각 없는 것들이나 결혼하자마자 하나이고 둘이고 계속 낳아버리는 거죠. 태어난 애들은 뭔 죄겠어요? 무조건 형편이 됐을 때 낳아야 하는 법인데 부모가 돈도 없는 데다가 무식하기까지 하면 애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낳으시고 나서 둘째 계획은 영영 없으실 수도 있겠네요? 신중하게 구셔야 하니까. 네? 둘째 계획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야죠. 누가 봐도 그건 시어머니께서 언니와 형부 두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너희 수준의 둘째는 어렵겠다고 비웃는 거였잖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는데 저희 언니가 맞장구를 치면서 무척 순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고 그 옆에서 형부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동조를 하지 뭔가요?
두 사람이 시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자 저는 기분이 엄청 이상했습니다. 분위기를 읽으신 것인지 시아버지께서 애써 화제를 전환하고자 노력하시는 표정으로 당신의 일상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저의 친정 일동은 반가운 마음으로 열심히 듣고 반응을 했죠. 시어머니께서만 혼자 마음에 안 드신다는 듯이 입술을 삐죽거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등산을 다녀왔던 겁니다. 간만에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만나서 산을 타며 땀을 쫙 빼니까 기분이 끝내주더라고요. 올해는 단풍놀이가 예년보다 한 주 정도 앞당겨질 거라는 뉴스를 봐서 일찍 가을 동상 계획을 또 거나하게 잡고 있습니다. 사부인께서도 바람 쐬러 산에 가보실 생각 있으시면 제가 코스를 추천해 드릴게요. 시아버지께서는 웃으며 말을 이으시다가 문득 어느 생각에 다다르셨는지 흠칫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등산을 못 하시니까요. 그러실 수 없는 몸이죠. 제가 정신없이 말을 이어가다 보니까 큰 실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나 정신이 없다니 이제 다 늙어가지고 별별 주책을 부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몹시 당황하신 채로 사과를 하신 시아버지의 옆에서 시어머니께서는 웃음을 꾹 참는 듯한 얼굴이 되셨는데요. 이내 마치 참을 수 없으시다는 듯이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마셨습니다. 깔깔거리면서 웃으셨어요. 그러더니 웃느라 맺힌 눈가의 눈물을 냅킨으로 닦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당신 자꾸 그런 등산 같은 재미없는 취미나 고수하니까 이런 사달도 나는 게 아니겠어?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사위하고 골프나 치고 다니라고 했었지? 그랬으면 지금 이런 등산 다니라는 말 실수도 안 튀어나갔을 거 아니야. 아이고, 아니지. 내 정신 좀 봐. 아니구나. 골프도 안 되겠구나. 다리가 저래서 고상하게 앉아 계시는 것밖에 못하는데 그런 분께 골프 얘기는 어떻게 꺼내겠어? 세상에는 어쩜 뭐 하나 말을 꺼낼 수 있는 게 없네요. 우리 집 양반이 필연적으로 말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으니까 그쪽에서 이해를 좀 해줘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무리하게 짝이 없는 시어머니의 발언이 터져나왔는데요. 그러자 엄마, 언니, 형부까지 차례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사자인 엄마께서 특히나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온화한 표정을 하고 계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아까부터 이 이상한 분위기가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이런 게 무슨 상견례인가 싶었고요. 제가 어두워진 낯빛이 된 것을 슬쩍 엄마께서 살펴보시더니 이내 이런 말을 꺼내셨어요. 우리 작은 딸 정말 생활력 강하고 야무진 아이예요. 제 딸이지만 정말 저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담 드리는데 시간을 두고 지켜보실수록 나무랄 데 없는 며느리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맞아요. 선정이는 저희 집에서 언제나 언니보다 나은 동생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똑부러져요. 갑자기 엄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감동과 민망함이 교차했는데 언니까지 맞장구를 치더군요. 그러면서 두 사람 다 제 쪽을 빠르게 흘끗하며 슬쩍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로 인해 상견례장의 분위기가 자꾸 오리무중으로 흘러가니까 두 사람이 얼른 이 자리에 본질을 꺼내들고 저에 대한 좋은 이야기까지 꺼내준 것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피식 웃는 소리를 크게 내시더니 이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딸 2명 중에서 하나라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니 성공하셨네요. 딸 팔아서 한몫 챙기시려는 건데 앞으로 걱정 없이 든든하시겠습니다. 행복하시겠어요? 저는 그 순간 제 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례의 정도를 넘어서 버린 시어머니의 발언, 그 경멸이 가득한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저희 엄마께서는 애써 미소를 지으시며 손사래를 치실 따름이었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딸 팔아서 한몫 챙긴다니 완전히 어붕성설임이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서 한다는 결혼인데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참나 고상한 척 하실 것 없어요. 전공이 딱 찔렸다는 그 표정까지 숨겨지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만약 다리만 멀쩡하셨으면 바로 이 시점에 화장실로 도망가셨어야 맞는 건데 그러실 수 없으니 정말 안 됐네요. 이건 완전히 미친 상황이었어요. 제가 얼른 곁눈질로 엄마, 언니, 형부를 쳐다봤습니다. 형부는 그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 전에 없도록 눈빛이 싸늘히 식은 상태였으나 그럼에도 참는 형색이었고요. 언니는 입가를 파르르 떨고 있었지만 애써 웃는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억지로 은은한 미소를 유지하고 계셨죠. 그 묘멸감 앞에서도 말이에요. 그 모습들을 차례로 확인하자 저는 차갑게 식었던 피가 이번에는 거꾸로 치솟는 감각을 맛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아무래도 상관없어졌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큰 울림을 담고 흘러나갔어요. 그건 누가 들어도 화를 잔뜩 눌러놓은 목소리였죠. 모두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고 시어머니께서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코웃음을 한번 치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발끈하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눈을 그렇게 치켜드는 거야? 말씀 돌리지 마시고요. 뭐라고 하셨던 건지 그거나 답하세요. 저희 엄마께 무슨 소리를 짓거리신 거냐고요. 당장 사과하세요. 말하다 보니 더 화가 나서 제가 끝에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상체를 제 쪽으로 가까이 들이밀며 눈을 부라리셨습니다. 그건 마치 감히 니까짓게 지금 나한테? 라는 경고 행동처럼 보였어요. 저는 지지 않고 똑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사과라니. 무슨 사과? 아시고 이것 봐라. 버릇없이 구는 이 꼬라지는 뭐람? 너 대체 뭐야? 뭐하는 얘니? 너 이렇게 쉽게 미천한 본성을 드러내가지고 내 아들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네 엄마처럼 전곡 찔려서 이렇게 발끈한 거지? 내 아들 낼름 채워가서 팔자 고쳐볼 생각에 그간 싱글벙글 하기만 했고 이렇게 전곡 찔려볼 각오는 안 되어 있었나 봐. 기가 막히네. 모녀가 쌍으로 염치가 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시어머니께서는 말씀을 마치시며 상위에 침을 뱉는 신용까지 하셨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제가 손을 들어서 있는 힘껏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쳐버렸죠. 우당탕하고 시어머니께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신 소리가 상경내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세게 때렸던 거예요. 신우이가 짧게 비명을 질렀고 언니는 저에게 너 미쳤냐는 중얼거림을 뱉었습니다. 엄마께서는 놀란 몸을 떨고 계셨는데 형부는 그런 엄마부터 챙기며 안색을 살피고 있었죠. 시아버지께서 옆에서 부축하시는 걸 뿌리친 시어머니께서는 몸을 일으키시며 저를 표독스럽게 째려보셨어요. 야, 결혼은 고사하고 너는 내가 고소할 거야. 너는 이제 끝이야. 당연한 소리를 하시네요. 저는 끝장을 볼 생각으로 방금 싸대기 후려친 거고요. 얻어맞고 바로 나뒹구신 건 잘하신 선택이었습니다. 안 그러셨으면 곧장 제가 반대쪽 싸대기로 후려칠 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에 경악하셨는지 입을 떡 벌리시고는 그대로 굳어버리셨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뱉은 말에 스스로 놀란 참이었으나 주워 담을 생각은 없었어요. 끝장을 보겠다는 건 진심이었으니까요. 어떻게 돌이키겠나요? 무척 당황하신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을 고르려고 열심히 눈알을 굴리시는 게 보였을 때 저는 선수를 쳤습니다. 안색이 어두워져 있는 남편에게 말을 던졌죠. 완전히 끝난 상황인 거 봤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만 선택해야 돼. 당장 이 자리에서. 선택이라니? 어떤 선택을 말하는 거야 지금? 자, 선택해. 나야? 아니면 네 엄마야?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네 엄마를 선택해서 네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든가 아니면 나를 선택해서 골치 아픈 상황에 한번 빠져보든가. 어떡할래? 어떤 쪽이든 지금 끝을 보자. 도대체 그때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네요. 분노인지 모를 감정으로 몸까지 바들바들 떨면서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기가 차단 웃음을 지으셨고 그러시면서도 이내 기대감 어린 눈빛을 당신의 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준영아, 차라리 잘됐다. 저 미치고 정신 나간 것이 알아서 자멸을 해주는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저것한테 빨리 끝을 통보해버려. 완전히 끝내고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한 뒤 앞으로 잘 살면 돼. 엄마가 100배, 1000배, 1000배는 더 집안 좋고 예쁜 여자 소개시켜줄게. 네? 엄마, 어떻게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는 말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기에는 제가 저 여자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요? 뭐라고? 네가 설마 이 상황에서 네가 이 엄마를 저버리고 저것의 편을 들려는 거야? 준영아, 우리 아들 너 이러지 마.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너 지금 이 엄마가 숨 넘어가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러니? 시어머니께서는 당장이라도 숨이 꼴깍 넘어가시겠다는 표정으로 가슴에 손을 대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설마 하시는 눈빛을 하고 계셨지만 남편이 다음 순간 제 쪽을 슬쩍 바라보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며 그 간절한 눈빛을 배반하였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저 그냥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잘 살게요. 비록 엄마와 함께 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효도가 되겠죠? 네가 어떻게 지금 이 엄마가 아니라 저걸 선택할 수가 있어? 네가 방금 그 꼴을 보고도 그 입에서 그딴 소리가 나와? 어떻게 네 엄마를 때린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놓고 효도를 운운해? 세상에나 준영아. 아들,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거친 호흡을 연달아 뱉으시더니 아예 뒤로 휙 넘어가 버리셨습니다. 시누이가 바로 뒤를 받쳐줘서 망정이었죠. 안 그랬다면 의자 같은데 머리를 잘못 박으실 수도 있었어요. 뒤로 넘어가신 시어머니께서 눈을 반쯤 까 뒤집으시는 걸 보고 시아버지께서 다급히 구급차를 부르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짧은 대치를 멍하게 보고 있었던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상견례장은 물론이고 거기 식당 자체가 어수선해졌습니다.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엄마께서는 걱정스럽게 저에게 물어오셨어요. 선정아, 너 이래도 되는 거야? 너 왜 그랬어? 어? 저러다 잘못되시면 그땐 어떡하면 좋니? 아까 구급차 타실 때 의식 있으신 거 내가 다 봤어. 아마 별일 없을 거야. 그런데 엄마야말로 아까 왜 그랬어? 엄마뿐만이 아니야. 언니, 형부, 셋 다. 계속 별다른 대꾸도 못하고 그 온갖 무례한 언사를 듣고만 있고 실실 웃기나 하고. 제 말에 언니가 다가오더니 저의 어깨를 어루만져주며 설명을 하더군요. 세 사람 다 제 결혼을 위해 무작정 참았다는 거예요. 제 결혼, 즉 제 행복이 우선이라고들 생각을 해서 모욕을 눌러 참으면서 계속 바보처럼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집안이 많이 기우는 결혼이었으니만큼 무작정 저를 위해 참으며 인내하기로 다들 작정하고 상견례장에 나온 것이었어요. 그 속내를 듣고 저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다들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 나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 바로 그걸로 행복한 사람인데 이런 내 마음도 모르고 왜 그 상황에서 참고만 있었던 거야.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나는 우리 가족이 최우선이야. 시어머니의 빈정거림 앞에서도 눈물 따위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순간에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꾹 참으면서 제가 말을 했을 때였어요. 제 뒤편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가족의 범위에 나도 끼워주는 거 맞지? 자기야, 왜 여기에 있어? 아까 병원에 같이 간 거 아니었어?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누나가 나보고 그냥 남으라고 그러더라. 엄마하고 아빠는 본인이 알아서 잘할 테니까 나는 남아서 수습이나 잘하라고 그랬어. 우리 누나가 웬일이래? 솔직히 남매끼리 전혀 친하지도 않고 사춘기 이후로는 어색한 사이였을 뿐인데 이런 때에 와서 누나가 도움이 다 되어줄 줄은 몰랐네. 만약에 병원으로 같이 갔으면 나는 아마 엄마로부터 별 우는 소리 다 들었을 거야. 내 마음 약해지게 만들려고 엄마가 아마 갖은 수를 다 쓰셨을 테니까. 그러면서 남편은 남은 저희끼리 밥을 먹자고 제안해 왔어요. 엄마는 놀란 심정이 전혀 진정이 안 됐다면서 밥이 넘어갈 상태가 아니라고 하셨죠. 임신한 언니를 향해 은근히 동조를 요구하셨지만 의외로 언니 또한 밥 먹으러 가자며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형부도 불편한 상견례장에서 거의 음식을 먹지 못했었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은 다른 식당에 가서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잘 먹는 저희 네 사람을 보면서 엄마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는데 입가에는 미소를 조금 거신 걸 제가 본 뒤였네요. 밥을 다 먹어갈 때 제가 조용히 남편을 향해 사과를 했어요. 아까 내가 미안했어. 어머님께 어른을 향해 솔직히 내가 그렇게 구는 게 아니었다는 걸 나 자신도 알아.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하지. 아까는 너무 복잡한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엄마가 뭐라고 하시든 끼어들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있었던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야. 그냥 우리끼리 앞으로 잘 살면 될 것 같다는 거야. 남편은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두 손을 맞잡은 저희 두 사람을 친정 식구들이 흐뭇하게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분노하셨지요. 제가 며칠 후에 시누이로부터 들은 후문이었는데요. 병원에서 퇴원하시기 전부터 시어머니께서는 난리도 아니셨다고 합니다. 준이야, 우리 큰일 났다. 이제 네 시댁에 면목 없어서 어쩐다니? 그딴 품격 없는 집안과 얽혔다고 우리를 우습게 보면 어떡해. 엄마는 왜 쓸데없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피곤하게 사세요? 하여간 상견례장에서는 엄마가 잘못하셨어요. 먼저 선을 넘으셨기 때문에 품격이니 뭐니 그런 거 입에 올리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선을 넘든 말든 그 미친 것이 어른한테 어쩜 그렇게 손을 날릴 수가 있어? 너는 그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해? 엄마, 만약에 내일 당장 사고를 당해서 엄마의 두 발목이 사라졌다고 쳐요. 누가 내 앞에서 휠체어 신세가 된 엄마를 모욕한다면 그걸 제가 참기를 엄마는 바라시는 거예요? 도저히 자식된 도리로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모욕을 제가 참고 넘기길 바라시는 거냐고요. 반박을 하시려고 했던 시어머니께서는 이내 입을 꾹 다무셨다고 해요. 역지사지를 해보니까 제가 당한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은 체감이 되신 모양이에요.
이 일화를 시누이에게서 전해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은 시누이에게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자기 엄마가 예비 올케에게 뺨을 맞았음에도 제 편을 들어준 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시누이에게 이 일화를 듣기 바로 하루 전에는 시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를 잠깐 뵙고 싶다고 찾아오겠다는 뜻을 밝히셨던 건데요.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엄마는 거절을 하려고 하셨지만 시아버지께서 염치 없이 댁에 머무르지는 않을 거고 잠시 얼굴만 뵙고 가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수락을 하셨던 것이지요. 시아버지께서는 웬 망고 한 박스를 사오셨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망고가 쉽게 보이려나 봅니다. 백화점에 가면 요새 자주 팔고 있네요. 혹시 당 관리 따로 하시는 게 아니라면 맛있게 잡수세요. 아휴, 망고는 냉동으로만 몇 번 먹어본 게 다인데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생과일 망고를 너무 귀한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제가 감사 인사를 받을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물에 부디 어긋난 모종이라 여겨주세요. 그날 너무나도 신뢰가 많았습니다. 부족하나마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현관에 서신 시아버지께서는 그대로 허리를 깊숙이 숙여 저희 엄마께 인사를 하셨습니다. 엄마께서는 놀라신 눈치로 계속 손사래를 치시며 괜찮다고, 그러실 것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시아버지께서 가시고 나서 엄마께서는 저에게 당신의 본심을 밝히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괜찮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과를 받으니까 좋긴 하네. 저는 그때 새로운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께서 앞으로는 당당하게 상대가 누구든 사과를 받으실 만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시지 않고 사과를 요구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바람이 들었지요. 열심히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공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몇 주 후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주석에 각각 저희 엄마 그리고 시아버지만 자리했습니다. 신랑 입장의 순간이었는데요. 남편이 저희 엄마의 휠체어를 끌면서 입장하였어요. 우레와 같은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직 입장 전이었던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참느라 혼났죠. 결혼식은 정신없이 지나가 버렸는데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누이가 웃으면서 전해준 말이 있었는데 꽤 인상 깊었네요. 우리 그이가 결혼식 보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마치 영화 속에서 본 장면 같아서 너무 멋졌대. 이런 건 할리우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었냐면서 신랑이 장모님의 휠체어를 밀며 입장하는 이런 결혼식처럼 멋진 건 없을 거라고 하더라. 저는 그때까지 시누이의 남편, 즉 제 시매부와 접점 하나 없었어요. 시매부가 워낙 자기 처가에 관여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결혼 이후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덕분에 자기가 시댁에서 할 이야기가 생긴 것 같다고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사는 집안 사람들은 관점이 좀 독특한가 봐요. 그 집에서 보기에 저희 집안이 재미있어 보였나 봅니다. 시누이한테 그 집안 사람들이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저랑 남편의 연애 이야기도 궁금해했다네요. 아무래도 시매부가 자기 가족들에게 인상 깊은 결혼식에 대해서 많이 떠들어댔던 것의 여파였겠죠. 사실 나는 계속 시댁에서 겉도는 느낌이었어. 뭘 해도 재미가 없었고 의무적으로 어울리는 기분이 들었거든. 그들 눈에 내가 혹시 동떨어진 존재로 보이지는 않을까 싶어서 나 혼자 지레짐작으로 심적인 거리를 뒀지. 근데 올케 결혼 이후로 말이야. 한번 대화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내 시댁 식구들이 별로 안 어렵게 생각이 되더라. 저는 그래서 시누이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려고 종종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걸 결코 어려워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저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눌수록 시누이는 말주변이 늘어났고 자기 시댁 식구들과 나눌 대화 주제도 잘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누이는 점차 자기 남편인 제 시매부하고도 이전보다 다르게 지내게 됐답니다. 활동적이 되면서 시누이가 자신감도 생겼고 시매부한테 할 말 다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이 시작이 제 결혼이었다는 게 저는 지금 곱씹어봐도 신기할 따름이에요. 저희 언니는 무사히 출산을 했는데요. 육아 문제로 고민할 때 육아 선배인 시누이가 여러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형부가 워낙 자기 처가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그걸 보며 배웠습니다. 형부가 그때 저희 엄마께 주기로 따지면 거의 일주일에 그때 한두 번 전화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럼 자기는 최소한 두세 번은 전화를 드려야겠다면서 의욕을 보였지요. 제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만류했네요. 남편이 저희 엄마께 잘하려고 드니까 저도 은근히 그게 신경이 쓰여서 시아버지께 더욱 싹싹하게 잘 해드렸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변화를 맞이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을 때 소외 대신 한 분이 계셨지요. 네, 바로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굴하지 않아. 나는 나만의 길을 갈 거야. 감히 내가 끝까지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정말로 결혼식에 빼버려? 이런 결혼이 어디 끝까지 평탄하게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이야 다들 그 정신 나간 것한테 이상하게 홀려서 그러고들 있지만 시간만 좀 지나봐라. 다들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내 판단이 맞았다고 할 테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 굉장히 의기양양해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굳이 댁으로 제가 방문 안 해도 된다고 하셨었지만 그래도 모든 상황에 안 그럴 수는 없어서 제가 시댁을 방문했을 때면 시어머니는 마주치기도 했는데요. 아주 저 보란듯이 시어머니께서는 어깨에 힘을 주고 콧방귀를 끼셨습니다. 저는 별다른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꾸벅 인사드리는 게 전부였죠.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께서는 조금만 지나봐라 어디 두고 보자는 식으로 자신만만해 하셨지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는 쪽은 시어머니셨습니다. 그토록 귀하게 여기셨던 당신의 사돈 때, 그러니까 시누이의 시댁이 저에게 호의적인 것부터가 시어머니께서는 큰 타격이었고요. 시누이 부부가 저희 부부와 함께 부산 여행을 주말에 다녀왔다는 걸 아셨을 때는 거의 거품을 무셨다고 나중에 시누이로부터 전해 들었네요. 그리고 제가 결혼 후에 좀 승승장구만 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저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2번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컴퓨터 디자인 배우는 학원에 다녔고 주말 이른 아침마다 카페 오픈 아르바이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혼 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남편하고 둘이 있을 때는 다른 생각 안 하고 온전히 둘이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디자인 공부를 한 뒤로 작은 일감을 받아 조금씩 그 경력을 쌓아나갔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공부까지 한 제 경험담을 담아서 인터넷으로 발간하는 제 자서전을 냈어요. 그런데 이게 소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스스로 기념하기 위해서 책을 낸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그게 엄청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자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어느 업체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었고 저에게 혹시 인터넷 강의를 개설해보지 않겠냐며 제안을 해왔습니다. 망설여졌지만 저는 결혼 전에 엄마를 보며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욕을 다진 바 있었기에 그 마음을 되새기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며 직장 다니고 디자인 외주일을 처리하는 와중에도 강의를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더 잘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쪽 방면에서 인지도를 가지게 되자 그 이후로는 계속 더 큰 일로 연결이 되었어요. 계속 기회가 쏟아졌죠. 나는 요새 어디를 가든 빨리 며느리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입이 근질근질해. 우리 준영이가 결혼을 어쩜 이렇게 잘했는지. 제가 아주 운이 좋았죠. 아내 받들어 모시고 사는 남편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제가 매일매일 노력 중이에요. 간만에 남편하고 시댁에 들렀을 때 저 듣기 민망한 내용의 부자간의 대화가 화기애애하게 이어졌는데 외출하고 안 계셨던 시어머니께서 어느새 댁에 돌아오셔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셨어요. 제가 문득 뒤를 돌아봤다가 현관 중문 뒤에 몸을 반쯤 감추시고 귀를 쫑긋하시는 모습을 보고 말았네요.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께는 며칠을 알아놓으셨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종용을 하셨대요. 이제 그만 되도 않는 고집은 꺾어버리고 며느리와 잘 지내보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대답도 없이 끙끙 앓는 소리만 내셨다네요.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 뒤에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혹시나 싶어서 검사를 해봤다가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신혼을 오래오래 즐기고 싶어서 저희 부부는 일부러 아이를 일찍 가질 생각이 없었기에 느긋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세를 가져도 되겠다고 생각이 들자마자 딱 임신이 되었던 거예요. 조금 갑작스럽긴 했지만 너무 행복했죠. 남편을 비롯한 모두가 기뻐했어요. 특히 저희 엄마께서는 눈물까지 보이셨네요. 이런 경사까지 쏟아지자 시어머니께서는 백기를 드셨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도저히 손주 소식까지는 못 견디신 모양이었죠. 저와 따로 밖에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보내오셔서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둘이서 왜 여태까지 임신 소식이 없을까 싶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래,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구나. 많이 늦은 임신 같지만 축하한다. 많이 늦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때에 축복이 찾아와 준 것 같아요. 저희는 일찍 임신할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너는 꼭 말을 그렇게 재밌대가리 하나 없게 해야겠니? 하여간에 정이 들래야 들 수가 없어. 나 빼고 온 식구들 구워 삶아서 지내니까 온 세상이 네 것이 된 것 같지? 저는 그렇게 빈정거리시는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나가면서 저는 시어머니의 사과, 잘 지내보자는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해 드려야 할지를 수도 없이 생각해 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주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나자 돌연 묘한 상념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잘 지내보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려고 이 자리 만드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며 상황을 어렵게 만드세요? 내가? 내가 그런 작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너 참 웃긴 지레짐작을 다 하는구나. 어머님은 몇 세까지 사실 거예요? 80? 아니면 90? 만약에 100세까지 사신다고 한들 어머니께서는 이미 수명의 절반 이상을 넘어온 지 한참이시군요. 뭐야 너? 지금 내 속을 긁어놓으려고 그딴 망발을 짓거리는 거야? 영원히 사실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구실 필요는 없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사셔야 하나요? 자식이 나의 소유물도 아닌데 자식의 인생이라는 게 있는 건데 자식이 결혼하겠다는 집안이 조금 부족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흠이며 사돈이 휠체어를 타든 말든 그게 뭐 그렇게 상관이 있나요? 그걸 왜 어머니께서 그토록 분하게 여기시나요? 얄미워 죽겠는 며느리가 성공가도를 달리는 걸 응원도 축하도 못해주며 지내셨죠. 혼자 그간 소외되신 채로 지내시면서도 애써 아무렇지 않아서 구셨고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들 부부의 임신 소식이 너무 기쁘시면서도 며느리에게 품은 앙금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지금 또 이 자리에서 어머님을 빈정거리고 계시네요. 어머님, 저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드신 거 알고 있어요. 아니라고 부정하실 거라면 지금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목덜미가 빨갛게 변하시면서도 차마 부정은 못하시더군요. 상견례 장에서 시어머니께서 쓰셨던 표현을 따라 그야말로 전곡에 찔리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그런 의도로 이 자리를 만드신 게 맞다면 제가 먼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과할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그건 제가 아니라 저희 엄마께 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 후에 제가 어머님과 잘 지내보든 말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원참 기가 막혀서. 내가 예전 그때 그 일로 굳이 네 엄마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야? 네 시아비가 그때 집으로 찾아가서 사과하고 온 걸 내가 뻔히 다 아는데? 네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지금 나한테 고압적으로 나오는 모양이구나. 임신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네 엄마가 아니라 사돈이라고 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어머님께 고압적으로 나갈 수 있겠나요? 저는 그냥 당연한 순서를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엄마께서는 단 한 번도 겉으로 티를 내신 적 없으시지만 저는 자식이기 알아요. 엄마께서 그날 이후로 계속 어머님의 사과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제가 조용히 덧붙인 뒷말을 듣고 나서 시어머니께서는 기세가 누그러지셨습니다. 그러더니 생각에 잠기신 얼굴이 되어 한숨을 쉬셨죠. 하지만 끝내 그러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시어머니를 향해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살짝 코웃음을 치면서 자리를 뜨셨어요. 속은 어떨지언정 자꾸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시는 시어머니를 향해 그때 저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틀 뒤였습니다. 엄마의 전화를 받았어요. 문자를 한참 전에 보냈는데 지금까지도 답장이 없길래 계속 기다리다가 전화를 걸었어. 혹시 일하느라 바쁜 건 아니지? 아, 그랬어요? 밀린 업무가 있어서 그거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근데 엄마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으셔? 목소리가 들뜨신 것 같은데? 좋은 소식 있으신 거지? 나 이런 거 눈치 백단이야. 아휴, 너는 뭐 그런 걸 눈치로 읽고 그래. 그게 다름이 아니라 사부인께서 오늘 아침에 찾아오셨어. 뭐라고? 갑자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엄마, 혹시 또 무슨 무례라도 당하신 건 아니지? 아니야. 오히려 사과를 받았어. 내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군더더기 없이 정중하고 깔끔한 사과였어. 그래서 나도 흔쾌히 그 사과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지. 아까 그 상황에서는 놀라움이 커서 제대로 머리가 안 돌아갔는데 사부인 가시고 나서 곱씹어 보니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더라. 그리고 네 생각이 나서 걱정이 됐어. 내가 멋대로 이렇게 사부인의 사과를 받아줘도 괜찮은 거였니? 네가 혹시 반대할 생각이라면 내가 당장 사부인께 연락드려서 그 사과 받는 거 취소하겠다고 말씀드릴게. 엄마의 다급한 덧붙임을 듣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가 저보고 왜 웃냐고 물으셨는데 대답도 못 해드릴 만큼 계속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웃겨서 웃은 것은 아니었고 기뻐서 웃은 것도 아니었고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때 무슨 감정이 들어서 계속 웃었던 걸까요? 확실한 건 어딘가 후련한 기분이 들었단 것이겠죠. 저는 그날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찾아갔어요. 문을 열어주신 시어머니께서 퉁명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러더니 힘 빠진 웃음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네 엄마, 아니지. 사돈께 사과하고 온 것 가지고 너는 네가 이겼다시고 그거 확정 지으려고 부랴부랴 달려왔구나?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고 내가 졌어. 인정할게. 어머님, 그날 상견례 하던 자리에서 제가 어머님의 뺨을 때렸던 것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서 굳어버리셨어요. 설마 그걸 제가 사과드릴 줄은 상상도 못하셨던 듯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언제든 이걸 사과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한 적은 없었으나 속으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 간에 정식으로 사과와 청산이 이뤄진다면 저 역시 시어머니께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사과와 함께 숙였던 허리를 천천히 바로 했는데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무 의외인 상황에 제가 놀라서 어버버하고 있자 시어머니께서는 다급히 손사래를 치셨어요. 저보고 얼른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떨결에 시댁 밖으로 나와버렸죠. 남편하고 시누이에게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보이셨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잘 해결되었다고만 알려주었어요. 다들 기뻐하더라고요. 둘 다 저에게는 아닌 척 굴어도 어쩔 수 없이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는 걸 저는 내심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와 시댁 사이에서 무조건 엄마 편을 들 수밖에 없듯이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결국은 시어머니를 저버릴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기뻐하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며 이제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시작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제가 당장 시어머니와 친해졌다든가 뭐 그런 드라마 같은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대면대면했죠. 하지만 그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점차 관계가 나아졌죠. 제가 시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접하게 된 것은 아이를 낳고 나서도 1년이 더 지나 돌잔치를 열 때였답니다. 시어머니의 먼 친척 언니 되시는 분이 원래 외국에 거주하시는데 한국에 며칠 머무는 일정으로 들어오셨을 때 마침 아이 돌잔치가 열리게 되자 참석하시게 되었거든요. 아이가 무척 예쁘다고 덕담을 저에게 건네시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전이라는 게 참 신기하네. 애 얼굴에서 영란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 보여. 영란이가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서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서름이나 돈이 없어서 굶고 살았던 그 배고픔. 친척 어르신 댁에 잠시 몸을 의탁하며 지낼 때 거기가 부촌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곳에서 겪었던 차별과 멸시 이런 것들을 지독하게 안고 있는 사람이거든.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거야. 그 시절에 다들 그렇게 고생하고 또 노력하며 살았다지만 영란이처럼 지독하게 온갖 고생 다 하다가 이악 물고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도 드물었을 거야. 그러니 결혼 상대도 잘 잡을 수 있었지.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남들처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손주들도 보고 영란이의 인생이 지금 무탈한 거 보면 옛날에 그 숱한 고생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 네? 영란이면 지금 제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말도 안 돼요. 어머니께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요? 저는 막연히 유복하게 자라신 아버님을 운 좋게 잘 만나셔서 그냥 그렇게 평탄히 살아오셨던 게 아닐까 이런 짐작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멋대로 잘못된 짐작을 했던 거였네요. 그럴 만도 하지. 명란이가 옛날부터 자기 얕보는 거 가장 싫어했기 때문에 그 자존심에 자기 힘들게 살았던 옛날 이야기는 절대 안 꺼내고 살 사람이야.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곧잘 세우시곤 하셨던 그 가시, 출처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그날 저는 왠지 알 것만 같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티를 굳이 내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그런 부분을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절대 겉으로 반가워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 이후로 시어머니라는 한 사람을 제가 인간적으로 이해해보려고 제 나름의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점차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군요. 제가 그런 마음을 먹고 나자 시어머니께서도 점차 저에게 나긋나긋한 언사를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원래는 어떤 말씀이든 무조건 틱틱거리며 하시기 일쑤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죠. 제가 둘째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주로 첫째를 봐주셨어요. 이때 특히나 저희 고부관계가 더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손주라는 공통 분모로 인해 저희 엄마하고도 시어머니께서는 종종 따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셨고요. 제가 둘째를 출산하고 난 직후에 시어머니께서는 누워있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 그렇게 굴어선 안 됐는데 그렇게 굴어버렸지. 내가 부족했고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구나.
한 번쯤은 너에게도 내가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었네. 그간 내가 참 미안한 것들이 많았어. 너무 늦은 사과였지만 동시에 전혀 늦지 않은 사과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죠. 저와 시어머니가 서로의 손을 잡아본 것도 마주보며 웃어본 것도 그 순간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날 이후로는 종종 그렇게 했답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관계의 봉합이 이뤄진 거였죠. 세월이 흐른 지금은 옛날 일인 말 그대로 아주 옛날 일로만 느껴지고 있을 만큼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옛날 일을 너무 몰입해서 회상하다 보면 그때 치밀어 올랐던 분노가 그대로 생각나서 혼자 씩씩거리곤 한다는 것은 저만의 비밀이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다들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랄게요.